세입자 내보내기 팁 주시면 안 될까요? 세입자 이제 안 내보내도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입자가 있어가지고 집을 못 판다 라고 해가지고 막 고통을 받았던 분들도 있습니다. 세입자 내보내는 게 뭐 고통입니까? 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집을 팔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다가 지금 투기가을지구에다가 조정대상 지역에다가 막 엄청나게 규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 때 생긴 규제가 아닌데 나중에 어찌 보면 다 이게 소급 적용성 규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오늘 사서 내일 팔면 그만이야. 대책 나온대 그러면 팔아버리면 그만인데 부동산은 최소 2년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세입자 있으면 한 4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 때는 대출이 얼마 나왔고 살 때는 어떤 규제였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내가 사고 난 뒤에 갑자기 막 규제들이 바뀌어요. 막 바뀌어가지고 너 왜 아직도 안 팔았니? 잃어버리면은 어찌 보면 좀 황당한 거죠. 왜냐면 내가 살 때는 그런 규제가 없었는데 야 너 왜 그걸 예측을 안 했어? 그 예측을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 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아니 그 당시엔 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정부가 집 사도 뭐라고 안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규제를 하냐 라고 하소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이제 잘 안 먹힙니다. 이제 세상이 약간 좀 이분법적으로 많이들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야 다 예측하고 했어야지. 이렇게 될 줄 모르셨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려고 하는 거죠. 팔려고 하는데 다행히도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들 퇴로를 좀 열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구조에서 팔고 싶다면 팔 수 있게 해줬습니다. 팔고 싶다면 팔 수 있는 구조로 지금 많이 바꿔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5월 9일까지 계약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5월 9일까지 해도 되는 거니까 2월 10일 기준으로 벌써 3개월이나 남은 거예요. 그럼 3개월이면은 절대 계약하는데 빡빡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5월 9일 전에 잔금을 치러야 됐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했는데 토어제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아야지만 또 계약서 쓸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니까 지금 빨리 찾아가지고 하나 팔면 되겠다. 또 토어제 허가가 또 한 3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한 달 정도면 이제 계약서를 쓸 수 있으니까 이거 아주 극단적으로 뒤로 가면은 4월까지 팔면 되겠구나. 4월 초까지만 어떻게 매수자를 구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면 한 2달 남은 거죠. 2달.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좀 팔아볼 만한 구조가 된 거고, 두 번째로 세입자가 있으면 토어제여서 아예 팔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직접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예 대통령하고 회의를 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최소 4개월, 길면 6개월 안에만 잔금을 치르면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5월 달에 계약서를 쓰면 짧으면 9월, 길면은 11월까지만 잔금을 치르면 돼요. 그러니까 잔금도 여유폭을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그냥 계약금만 걸어 놓으면 매수자 입장에서도 어디선가 돈을 구하거나 또 자기도 집을 팔거나 할 시간을 충분히 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세입자가 있으면은 못 파는데 토어제라서 이 세입자가 있는 것도 토어제 지역이지만 일시적으로 갭 투자를 또 열어줬습니다. 세입자 만기 때까지는 그냥 갭 투자해도 된다. 물론 그 세입자가 2달 남았다? 그럼 2달 뒤에 실거주 해라. 이 사람이 20개월이 남았다? 그러면 20개월 있다가 실거주 해라. 물론 2년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요번에 잔금을 치르고 극단적으로 23개월이 남은 세입자가 있어요. 그럼 23개월 뒤에 실거주를 하는 거죠. 그리고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또 2년을 살고 매각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길게 보면 거의 2년 정도의 갭 투자가 가능한 거니까 이 상황이라면은 이제 급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은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팔기 되게 좋은 상황이 온 겁니다. 팔기 좋은 상황이 온 거라 반대로 이제는 실거주자가 살고 있는 집보다 세입자가 있는 물건이 더 좋은 경우가 생겨요. 이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갭 투자를 열어준 거예요. 토어제는 갭 투자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집을 못 샀는데 지금 5월 9일까지 거래하는 건에 대해서는 갭 투자를 하게 해줬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를 지금 걸다 보니까 앞에 깔아놓은 게 있잖아요. 이 깔아놓은 것들에서 지금 어긋났어요. 여러분들 웹툰 같은 거 보시면 초반에 빌드업 잘하는 웹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쫙 가. 기승전결 되게 괜찮아. 지금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어. 그러다가 갑자기 결말에서 완전 그냥 마지막 결론이 이게 뭐야 하는 그런 웹툰들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야 이제 막 너네 지금 뭐 다 지금 뭐 다주택자 다 팔아버려라 막 너네들 다 이제 뭐 다 던져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무주택자분들이 야 이제 드디어 이제 뭐 다주택자들 보유세 엄청 낼 것이고 양도세 야 못 버티면 양도세 80% 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아니면 버티실 거면은 뭐 보유세 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이제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주택자들을 이제 싹 풀어주면서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더 시장에서 유리한 구조를 또 짜줬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대로 가면요, 다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끼고 있기 때문에 전세 차익만 있으면 그 집을 살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실거주자가 살고 있는 집은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여긴 대출 규제를 이제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냥 단순히 투자금만 생각하면은 다주택 물건을 사는 게 더 좋아요. 더 좋아졌어. 아주 극단적으로 지금 앞으로 이제 오늘 이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저도 좀 지켜는 봐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구조를 알고 있다면 다주택자 물건이 더 약간 웃돈이 붙어야 돼. 다주택자 물건이 프리미엄이 붙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아이러니해졌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이렇게 왔지? 라는 것도 신기한데 어쨌든 그런 구조가 됐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좀 너무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정부에서도 저는 5월 9일 날 그 양도세 중과를 하려고 마음 먹었었던 거 있죠. 이걸 마음을 먹었었더라도 이렇게 했었으면 저는 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정확하게 이 다주택자 매물을 출회를 시키면서 이 물건들이 무주택자한테 가기를 원했다면 그게 진짜의 어떤 그 정책의 취지였다면 이때는 이렇게 했어야죠. 만약에 한다면 이번에 말한 요 대책을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5월 9일까지 계약만 하시고 잔금은 6개월까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세입자는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세입자 계약 기간까지는 한시적으로 갭 투자를 해줄 것이다라고 먼저 얘기를 했어야죠. 그리고 이거를 팔 때는 예를 들어 팔 때는 무주택자 한테만 팔게 하는 거죠. 이 무주택자 한테만 계약하는 경우에만 이거를 이제 봐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만 세입자 계약 기간을 인정을 해주는 거고 그러면 무주택자가 이 집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살라는데 대출 규제가 있잖아요 지금. 그 대출 규제 너무 강하잖아. 한시적으로 이 5월 9일 전까지 계약하는 무주택자는 그냥 LTV를 좀 제한을 풀고 그냥 DSR을 보는 거죠. 옛날처럼 6억이라든지 아니면 예전에는 6억 이상도 대출을 해줬습니다. 연봉의 한 5배에서 6배 정도 대출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연봉이 많은 사람은 이번 기회에 집을 사고 그리고 나서 세입자 거주기간 충분히 주고 세입자 나갈 때 내가 이거는 그냥 대출 풀어줄 테니까 들어가서 무주택자시니까 실거주 하세요 라고 해야 다주택자도 집을 팔고 무주택자도 이번 기회에 집을 사겠죠. 그러면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지금 대출 규제가 그대로 있잖아요. 아니 대출 어차피 2억밖에 안 나와. 어차피 4억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갭 투자 해봐야 뭐예요? 어차피 나중에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또 많지도 않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하니까 매수자가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팔고 싶어도 못 팔겠죠. 못 파니까 결국에는 이 매매가가 쭉 빠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요 누가 사냐면요 무주택자가 사지 않고요 1주택자 갈아타기가 사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요번에 대책이 이렇게 나오면요 지금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상담하고 있는 분들 1주택이거나 지금 2주택이신 분들이 지금 이번에 빨리 팔아야 되겠다. 빨리 팔고 돈 모아가지고 저 지금 이번에 갈아타기 할게요. 하시는 분들이 지금 엄청 많아. 지금 카톡이 막 불이 난다니까. 이 대책으로 가면요 1주택자 갈아타기만 열어주는 거예요. 1주택자 갈아타기. 그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면 어쨌든 그 1주택자도 집을 팔 거니까 팔면 그걸 무주택자분들이 대출 받아서 사면 되겠죠. 근데 모르겠네. 저는 그랬어야 됐을까? 1주택자도 풀어주고 무주택자도 풀어주고 했었으면 훨씬 더 나았을 것 같고 한 발 더 나아가면 뭐냐면 지금 다주택자분들이 다 아파트만 가지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다주택자들의 물건의 한 반 이상은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통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이길 확률은 33%일 거 아니야. 33.3%잖아요. 내가 가위를 내든 볼을 내든 주먹을 내든 할 거니까. 근데 이거를 10판을 하면은 가위로만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1000판을 하거나 10,000판을 하면은 무조건 가위바위보는 33.33%에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그냥 산수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요. 다주택자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반이 아파트고요. 그리고 반은 빌라나 단독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뭐 그리고 이제 뭐 오피스텔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아파트 반, 아파트 아닌 거 반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이걸 통계의 원칙에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다주택자가 만약에 10개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사람은 아파트 10개를 가지고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빌라 10개를 가지고도 있겠죠. 그렇지만 통계학적으로 보면 이 다주택자, 서울에 뭐 한 30만 명 정도 있다는데 이 30만 명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반은 빌라일 거예요. 도시형 생활주택일 겁니다. 오피스텔일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물건을 팔 거 아닙니까? 팔 때 아파트가 반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반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걸 5월 9일 전에 빌라나 오피스텔을 팔으라고 지금 정부가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반이 오피스텔이고 반이 빌라니까. 그러면 빌라, 오피스텔을 누가 사줘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아무도 안 사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어차피 안 팔려. 여긴 어차피 뭐 토호제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뭐 전세 끼고도 팔고 뭐 하겠지만 어차피 안 팔리거든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다주택자를 좀 줄이겠다라는 목적의 취지였다면 비아파트 그리고 이제 뭐 오피스텔 이런 거를 살 때 취득세나 뭐 이런 뭐 종부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과를 줄여줘야죠. 중과를 줄여줘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를 사는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뭐 당연히 어떤 혜택을 주거나 뭐 일부 뭐 양도세를 뭐 감면을 해준다든지 예전같이 뭐 전액 감면 뭐 이런 건 못 하겠지만 지금 빌라나 오피스텔 이쪽도 시장이 완전 박살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분양도 안 하고 착공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요즘에 오피스텔 빌라 짓는데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누가 짓습니까? 요즘에 빌라 오피스텔 지으면 그냥 인생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다 박살납니다. 사업 접은 사람들이 다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동네에서 망치질 소리가 안 들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동네에서 망치질 소리를 듣기가 힘들다니까. 뭐 공사하는 거 보면은 다 무슨 빌딩 짓고 뭐 이러고 있지 빌라 짓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 보고 빌라랑 오피스텔을 팔라고 막 압박을 했잖아요. 너 왜 다주택해? 너 왜 다 빌라를 하고 있어? 빨리 팔아 라고 지금 5월 9일 전까지 팔어. 안 그러면 내가 너 중과 엄청 때릴 거야 라고 했으면 그걸 사주게도 해줘야죠. 매수도 열어주고 매도도 열어줘야 이게 싹 정리가 되는 건데 야 팔어 막 하는데 사줄 사람들은 이게 없어. 근데 막 팔으래 막 절벽으로 막 밀어붙이면요 결국에 버티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라서 어차피 빌라나 오피스텔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걸 열어주든 안 열어주든 어차피 안 팔려요.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번에 아파트를 여러 개 가지고 있던 분한테는 급매로 던질 거를 잠깐만 이거 구조를 잘 짜면 약간 웃돈도 받겠는데 뭐 하는 정도.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분들은 이번에 좀 매물이 나오겠지? 라고 했는데 결국에 그거 내가 못 사. 대출이 막혀가지고 못 사고 이번에 오히려 1주택자분들 아니면 2주택인데 뭐 가지고 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야 이거 2개 정리하고 이거 하나 정리하고 빨리 줄로 가야 되겠다. 빨리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금 1주택자들이 지금 바빠졌습니다. 1주택자, 2주택자 정도가 지금 바빠졌어. 그런 분들은 저 이거 요번에 한번 갈아탈 수 있겠는데요? 이런 마음이 좀 들고 아니면 현금이 뭐 엄청 많은데 뭐 대출 없이 전세로 뭐 10몇 억 살고 있는 분들 뭐 그 정도의 분들은 뭐 옮겨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웬만해서는 이번에 괜찮은 집을 사기가 이것도 어차피 쉽진 않아요. 대출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집을 삽니까? 기본적으로 대출 없이 집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많은 분들이 다 아파트만 얘기하는데 실제 심각한 건 빌라고요. 전 국민이 다 아파트에 살 수도 없지만 아파트 자체를 가는 거를 포기한 사람도 엄청 많아요. 내 돈으로는 빌라 사는 것도 어찌 보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왜냐면 이게 자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보는 범위가 있는데 서울은 빌라도 꽤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뭐 빌라가 싸다 하는 거는 그래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말고 내가 지금 정말 뭐 이렇게 저소득인데 뭐 겨우 맞벌이를 하시거나 하면서 차근차근 모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서울이나 뭐 어디 하나 그래도 괜찮은 빌라를 좀 사고 싶다. 아니면 그 빌라에서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이 빌라도 낡았단 말이에요. 아파트보다 빌라가 더 연식이 많아요. 특히 서울의 빌라는 연식이 너무 안 좋아요. 신축 공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더 상태도 안 좋고 이 빌라라도 좀 신축이 생겨주면은 이 빌라에서 빌라로 근데 좀 연식이 좋게 전세로도 가고 하면은 훨씬 주거 환경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도 공급이지만
빌라 공급, 오피스텔 공급도 필요합니다. 요즘에 원룸이 안 지어져가지고 이 대학가의 이제 그 아이들 있죠. 그러니까 대학생들 요즘 월세 막 폭주하잖아요. 월세 폭주하고 요즘에 외국인들도 많이 지금 한국에 뭐 유학도 많이 오지만 뭐 일하러도 많이 오고 뭐 관광하러도 많이들 오고 해서 전반적으로 그 1인 가구 아니면 뭐 1.5, 2인 가구 정도가 살만한 그런 작은 집들도 수요가 꽤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공급 안 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공급 안 된 지가 한 3년은 넘었죠. 3년 된 거예요, 3년. 이쪽이 완전 지금 초토화예요, 초토화. 오피스텔, 빌라, 뭐 도시형 생활주택 완전 초토화입니다. 아예 없어. 신축이 없습니다. 이게 갈 만한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1인 가구들도 어디 가야 되는데 좀 나도 좀 좋은 동네 가고 싶은데 없어. 나는 뭐 아파트 가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빌라에서 좀만 더 좋은 빌라 가고 싶고 이번에 돈 모아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그래도 이왕 빌라 사는 거 조금 신축 빌라 사고 싶었는데 신축 빌라가 공급이 아예 안 되는데 어떻게 삽니까? 뭐 그런 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좀 빌라 쪽에서도 좀 대대적인 좀 대책이 나왔으면 싶었는데 뭐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거죠. 저는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번에 민간 정비 사업은 용적률 상향을 막고 공공 정비 사업만 용적률 상향을 해준다는 게 너무 좀 안타깝다,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에 굳이 용적률을 상향하는 걸 왜 막아야 될까? 이게 너무 좀 안타깝고 왜 공공만 해야 될까? 또 저는 안타깝고 공급이 많고 남아돌면 뭐 당연히 뭐 인간도 뭐 조절하고 뭐 공공도 조절하고 하면 되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공급이 없는데 공급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곳들은 최대한 열심히 더 하라고 이렇게 혜택을 줘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야 저건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야 쟤네 야 용적률 더 주면 안 되지 이런 식의 그 논리 이게 재초안도 막고 토지도 못 풀겠고 용적률도 못 주겠는데 공급은 하라고 하면 못하죠. 사실 못하는 게 맞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공사비도 올라가고 뭐 공사하다가 사고 내면 뭐 건설사 폐업시킨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사비를 낮출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 친환경 에너지를 쓰라고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을 때 무조건 친환경 에너지를 10에서 15% 정도 써야 되거든요. 태양광 발전도 달아야 되고. 공사비 올라갈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공기도 더 길게 잡아야 됩니다. 뭐 52시간 이런 것들도 다 적용도 되고. 그리고 이제 공사뿐만 아니라 설계도 훨씬 더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이 이제 플래닝이라고 하는데 이 플래닝을 할 때도 훨씬 더 좀 촘촘하게 못 잡아요. 예전 같았으면은 중간에 약간 여유치를 며칠 안 줍니다. 그냥 정말 타이트하게 끌고 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밤에 뭐 돌관 작업하고 막 24시간 돌리고 하면서 어떻게든 맞춰 갑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사고 나면 이제 큰일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도 못해. 느긋하게 이제 공기를 막 길게 잡아야 되겠죠. 공기가 늘어날 때마다 이제 금융 비용이 엄청나게 부과가 되는데 그 이자도 다 공사비란 말이지. 그것까지도 다 부과하는데 용적률도 안 올려줘. 그러면 뭘로 돈을 뽑지? 조합 입장에서는. 그러면 결국에 조합원들 사비를 터세요 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 조합에서 지지고 볶고하면서 싸웠던 조합원들은 뭐 예를 들어 뭐 옆에는 노조청약 받고 있는데 우리는 뭐 사비 털어가지고 뭐 임대아파트 더 공급하라는 거야. 공원을 더 만들으래. 이런 걸 막 하라는 거지. 그래 좋아 뭐 할게 했는데 뭐 재초안도 내래 막 이런 거예요. 용적률이 좀만 더 주시면 안 돼 했더니 안 돼 하고 이제 이번에 법으로 딱 바꿨습니다. 민간은 못 준다고. 그럼 그냥 안 지를게요.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또 막 이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일로 가면 안 되는데.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러더라고. 다주택자가 왜 무주택자를 걱정해 주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는 서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 무주택자가 있어야지 다주택자도 돈을 버는 거고 다주택자들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집을 사주니까 무주택자도 그냥 부담 없이 뭐 이렇게 전세나 월세를 사는 거잖아요. 순환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살아? 지방 발령 받으면 어디 가서 사냐고. 모두가 1주택자면 모두가 1주택자면요 공공임대 말고는 범퍼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 빈칸이 있어야지 뭐 이렇게 왔다 갔다들 하고 살 거 아니야. 근데 빈칸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모두가 1주택이 되면 아름다운 사회입니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짧은 생각인 거야. 너무 짧은 생각이야.